작년 이맘때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던 것들이 올해는 1,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미국 주식은 2배가 됐고 비트코인은 억소리가 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만히 앉아서 일만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뀔 겁니다. 오늘은 이 미친 게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그 핵심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라고 하면 주식부터 떠올리시죠. 테슬라 샀다가 2배 됐다더라. 엔비디아 못 사서 후회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시장 중 하나인 채권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수익도 별로 안 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 채권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금융시장 전체를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가 곧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거든요. 채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놀이터 시소를 떠올려 보세요. 한쪽 끝에는 금리가 앉아 있고 반대편에는 채권 가격이 앉아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게 전부예요.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원리가 수조 원짜리 돈의 흐름을 좌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이 정부가 발행한 10년짜리 채권을 1,000만 원 주고 샀다고 칩시다. 이 채권은 매년 3.5%의 이자를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35만 원씩 받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4%로 올려버렸습니다. 시장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이제 정부는 새로 발행하는 채권에 4% 이자를 줘야 해요. 그럼 당신 손에 있는 3.5%짜리 헌 채권을 누가 1,000만 원이나 주고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삽니다. 당신이 그 채권을 팔려면 가격을 깎아야 해요. 980만 원쯤으로 말이죠. 그래야 새로 사는 사람이 이자 수익에다가 나중에 받을 원금 차익까지 합쳐서 4% 수익률을 맞출 수 있으니까요. 반대 상황도 똑같아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3%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는 3%짜리 채권만 새로 나오는데 당신 손에는 3.5% 이자를 주는 귀한 채권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채권 가격이 1,000만 원을 넘어서 1,020만 원, 1,030만 원으로 치솟게 됩니다. 바로 이 시소 게임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중앙은행 총은행 총재의 말 한마디에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움직이니까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채권을 미리 사면 되겠네. 특히 만기가 긴 채권을 사면 더 크게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30년짜리 장기 채권은 시소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서 금리가 살짝만 움직여도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요동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초보자들이 절대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긴 시소는 반대 방향으로도 똑같이 무섭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금리가 당신 예상과 달리 1%만 올라가도 30년짜리 채권 가격은 두 자릿수로 폭락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곧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믿고 미국 장기채 ETF인 PAT에 투자했는데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렸고 TLT 가격은 고점 대비 40% 넘게 떨어졌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채권에서 주식보다 더한 손실을 본 거죠. 장기채 투자는 금리의 방향을 정확히 맞춰야 하는 고난도 게임이에요.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시소의 길이를 짧게 만들면 됩니다. 30m짜리 긴 시소가 아니라 10m짜리 짧은 시소로 바꾸는 거죠. 이게 바로 만기가 짧은 단기채의 세계입니다. 단기채는 금리가 움직여도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요. 은행 예금보다는 약간 흔들리지만 채권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축에 속하죠. 그리고 이 단기 국채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게 바로 단기채 ETF입니다. 국내에는 코덱스 단기 채권, 타이거 단기 통한채 같은 상품들이 있고요. 조금 더 시야를 넓히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도 있어요. SGOV 같은 미국 상장 상품이나 국내 상장된 미국 달러 단기채 ETF들이 그런 거죠. 이런 상품들은 대한민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가장 안전한 단기 국채들을 수십 개 모아놓은 바구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처럼 스마트폰으로 쉽게 사걸 수 있으면서도 은행 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매일매일 쌓아주거든요. 미국 단기채는 거기에 달러로 자산을 모으는 효과까지 있어요. 여기서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우리에게 채권의 목적은 대박이 아니라 안정성이에요. 주식시장에 내 모든 돈을 던지기 전에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닻을 내려놓는 과정인 겁니다. 내 자산의 일부를 가장 안전한 곳에 묶어두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장기채의 유혹을 뿌리치고
단기채 ETF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안전한 땅을 찾았어요. 단기채 ETF라는 이름의 땅이죠. 그럼 이 땅 위에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그게 다음 문제입니다. 1,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어떤 경제 위기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집을 짓는 구체적인 방법 말이에요. 지금 상황부터 봅시다. 환율은 천장 모르고 치솟고 시장의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시할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수익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생존과 방어입니다. 어떤 폭풍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요새를 짓는 거예요. 가장 먼저 집 전체를 떠받칠 거대한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전체 자산의 절반, 그러니까 500만 원을 여기에 투입해요. 어디에 투입하느냐? 바로 미국 단기 국채 ETF입니다. 왜 절반이나 미국 국채에 넣느냐고요? 지금처럼 환율이 요동칠 때 원화라는 땅은 질퍽거리는 진흙탕 같아요. 이럴 땐 전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바위인 달러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미국 단기채를 산다는 건 내 자산의 절반을 달러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환율이 폭등해도 내 자산 가치는 달러와 함께 올라가니까 방어가 되는 거죠. 거기다 미국 정부가 주는 이자까지 챙길 수 있고요. 환차익 방어와 이자 수익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겁니다. 다음으로 집이 무너지지 않게 버텨줄 기둥을 세워야 해요. 예산의 20%,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기둥의 재료는 금 ETF예요. 기초가 달러라면 기둥은 실물 자산이어야 하거든요. 달러조차 흔들릴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 전쟁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종이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에도 금은 빛을 잃지 않습니다. 내 자산의 20%를 금으로 채운다는 건 화폐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때 우리 집을 지탱해줄 불변의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큰 창문을 내야 합니다. 예산의 20%, 200만 원을 여기에 써요. 이곳은 반도체, AI, 테크 같은 성장주 ETF의 자리예요. 우리가 요새를 짓는다고 해서 컴컴한 벙커에만 숨어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이 변하는 혁신의 흐름은 놓치지 말아야죠. 50%의 달러 채권과 20%의 금으로 튼튼한 방어막을 쳤으니 이 20%만큼은 조금 과감하게 미래 성장에 베팅해도 괜찮습니다. 창문이 조금 깨져도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훗날 우리 자산을 크게 불려줄 씨앗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들어야 해요. 남은 예산 10%, 100만 원은 현금 그대로 둡니다. 집에는 반드시 문이 있어야 하듯 투자에도 유동성이 필요하거든요. 이 10%의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시장이 대폭락해서 세일 기간이 왔을 때 즉시 뛰쳐나가 싼 값의 자산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의 총알이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집을 허물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비상금입니다. 자, 이제 위기에 강한 우리의 금융 요새가 완성됐어요. 50%. 달러 채권 안반, 20%의 황금 기둥, 20%의 성장주 창문, 그리고 10%의 현금 비상구. 이 포트폴리오는 환율 폭등과 경제 위기라는 거친 파도 앞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겁니다. 공격보다는 수비가, 대박보다는 생존이 중요한 지금. 이보다 더 든든한 집이 있을까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자재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그 어떤 경제적 날씨에도 대응할 수 있게 설계된 거예요.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 비율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제가 설명한 각 자산의 성격을 보시고 여러분의 성향에 맞춰 창문을 더 늘리거나 기둥을 보강하셔야 해요. 각자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주식, 채권, 금은 서로 다르게 움직여야 정상인데 왜 최근 몇 년간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주식, 코인, 금, 심지어 부동산까지 모두 함께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도대체 이 모든 자산을 동시에 춤추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거대 힘의 정체는 뭘까요? 그 정체는 바로 과잉 유동성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비유해 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합심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디지털 지갑에 수조 달러를 그냥 에어드랍 해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공짜 돈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 몇 년간, 특히 2020년 팬데믹 이후 벌어진 일의 본질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놀랍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2020년 초 약 4조 달러였던 자산이 한때 9조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불어났어요. 현재는 양적 긴축으로 일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큰 규모죠. 수치로 따지면 약 4조 달러가 넘는, 우리 돈으로 약 5천조 원이 넘는 돈을 시장에 새로 찍어낸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의 쓰나미가 갈 곳을 잃고 모든 자산 시장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작동 방식은 이래요.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는데 물가는 여전히 높고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내 돈의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느껴집니다. 그럼 이 돈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밀어올리죠.
여기서 만족하지 못한 돈은 더 짜릿한 수익률을 찾아 암호화폐 시장으로 달려갑니다. 비트코인이 1억을 넘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었고 수많은 밀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수십 배씩 폭등했어요. 이건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와 해수면 자체가 높아지니 항구에 정박해 있던 모든 배가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튼튼한 항공모함이든 구멍난 조각배든 가리지 않고 모두 함께 떠오르는 에브리싱 랠리가 펼쳐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일이 벌어져요. 이 파티가 영원할 거라 믿는 사람들이 빌린 서핑보드를 들고 이 쓰나미에 뛰어드는 겁니다. 바로 레버리지 투자예요. 수중에 1,000만 원밖에 없지만 2천만 원, 3천만 원을 빌려서 이 거대한 파도를 타려고 하는 거죠. 파도가 계속 밀려올 때는 아찔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중앙은행이 돈줄을 쥐기 시작해서 이 쓰나미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빌린 서핑보드를 타고 가장 높은 파도 꼭대기에 있던 사람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휩쓸려 가게 됩니다. 이 거대한 유동성 파티의 본질은 결국 화폐 가치 하락이에요. 돈이 너무 흔해지니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는데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레이 달리오 같은 억만장자들은 이 불안한 파티 속에서 조용히 금이라는 반짝이는 돌멩이를 계속 사모으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실질금리라는 개념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은행 예금 통장에서 보는 이자율, 예를 들어 연 3% 같은 숫자는 사실 명목금리일 뿐입니다. 이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건 내 돈의 실제 구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금리거든요.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돼요. 상상해보세요. 제가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 1년 뒤 3% 이자를 받아 103만 원이 됐습니다. 통장 숫자가 늘었으니 돈을 번 것 같죠? 그런데 만약 그 1년 동안 짜장면 값, 버스비 같은 물가가 4%나 올랐다면 어떨까요? 작년에 100만 원이면 샀던 물건이 이제는 104만 원을 줘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통장의 돈은 3만 원 늘었는데 물건 가격은 4만 원이 올랐습니다. 결국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내 돈의 진짜 가치, 즉 구매력은 마이너스 1%가 되어 뒷걸음질 친 셈이죠. 은행 금고 안에서 내 돈이 조용히 녹아내린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의 진가가 드러나요. 평소에는 이자를 주는 현금이 이깁니다. 금은 이자를 한 푼도 안 주는 돌덩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물가가 이자보다 더 많이 올라서 현금의 가치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현금은 들고 있으면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금은 실물 자산이라 물가가 오르면 가격도 같이 따라와요. 즉, 내 구매력을 최소한 0%로 지켜줍니다. 마이너스 1%로 가난해지는 길과 0%로 본전이라도 지키는 길,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서시겠어요? 이게 바로 부자들이 이자를 포기하면서까지 금을 사모으는 진짜 이유입니다. 금은 돈을 불려주는 투기 수단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파괴될 때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이기 때문이에요. 금은 단기적으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자산이 아닙니다. 금의 본질은 보험이에요. 어떤 보험일까요?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찍어내는 종이화폐의 가치가 스스로 파괴되는 위험에 대한 보험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 거대한 흐름이 더 명확하게 보여요. 세계금협회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2010년 이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금을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1,000톤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금을 사들였고 2023년과 2024년에도 1,000톤 안팎을 사들이며 기록적인 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요.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인 중앙은행들이 자신들이 발행한 화폐의 가치를 믿지 못하고 그 대안으로 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죠. 이것은 마치 거대한 배의 선장들이 구명보트를 창고에 가득 채워넣는 것과 같아요. 평소에는 쓸모없는 짐처럼 보이지만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 그 구명보트는 모두의 생명을 구할 유일한 희망이 되거든요. 결국 억만장자들이 금을 사는 이유는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명해 증명된 단 하나의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이화폐의 가치는 결국 시간 속에서 영에 수렴하지만 금의 구매력은 언제나 살아남았다는 사실 말이죠. 자, 이제 우리는 거의 모든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녹아내리는 월급에 대한 불안감에서 출발해서 채권의 시소 게임을 배웠고 1,000만 원으로 나만의 금융하우스를 설계했으며 모든 자산을 춤추게 하는 유동성 파티의 본질과 금의 비밀까지 파헤쳤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불안한 관중석에서 내려와 이 게임의 칙을 이해하는 현명한 설계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맞추려는 아슬아슬한 고개사, 즉 투기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끄러운 시장의 소음 속에서 불안해하는 관중으로 남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이 거대한 금융시장의 규칙을 이해하고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며 꾸준히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포트폴리오 설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지은 그 집은 하루아침에 부를 가져다 주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경제적 혼란 속에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산을 굳건히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줄 겁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불안한 관중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금융적 미래를 직접 설계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